우주론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140억 년 전, 빅뱅이라는 격렬한 순간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확립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순간, 공간이 존재하기 전의 장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시선을 거대한 우주에서 미시의 세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에서 유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무에서 무언가가 생겨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 전혀 다른 규칙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자역학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물리학은 확실성이 아닌 확률의 언어로 쓰여 있었고,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발견은 이른바 진공이라고 부르는 텅 빈 공간조차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간에서도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가상 입자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어기면서 존재하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추측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관찰된 현상입니다. 이 양자 세계의 기묘한 특성은 우리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커피잔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고 사물은 명확한 위치를 가지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깨닫은 것은 이 작고 이상한 양자 세계가 실제로 우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자 하나의 크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가 수십억 광년에 걸친 우주의 구조를 만들어냈고 별이 타오르게 했으며 심지어 우주 자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신비로운 분야가 어떻게 우주 전체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북해의 작은 섬에서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태양을 빛나게 하고 은하를 만들고 심지어 우주 자체를 무에서 창조했을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극히 작은 것과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것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여정이며 과학이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5년 어느 봄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겨우 24살이었던 이 젊은 물리학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며 원자의 세계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하려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법칙으로는 원자가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자가 행성처럼 핵을 공전한다면 에너지를 잃고 순식간에 붕괴해야 했죠. 알레르기가 악화되자 하이젠베르크는 북해에 있는 헬골란트라는 작은 섬으로 피신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를 맑게 해주기를 바랐고 그 희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섬에서 홀로 계산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저녁, 그는 혁명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전자의 궤도 자체가 아니라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점프할 때 방출되는 빛이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궤도의 세부 사항을 계산하려 애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이젠베르크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관측 가능한 것만 다루는 수학이었죠. 밤새 계산을 하며 그는 자신의 방정식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위투성이 해안에 앉아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를 엿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세계는 기묘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수학은 전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디에 있을 확률만 알려주었죠. 전자의 속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하이젠베르크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속도는 더 불확실해졌고,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려 하면 위치가 모호해졌습니다. 이것은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근본적인 특성이었죠. 이 불확정성 원리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작은 상자에 전자를 가두고 절대 영도까지 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전 물리학에서라면 전자는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상자 안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속도에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자는 절대 완전히 멈출 수 없고 항상 잔류하는 양자적 흔들림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너지와 시간도 똑같은 관계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텅 빈 공간조차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공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가상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며 전체 우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양자 진공은 이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카시미르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 실제로 측정되었죠. 두 개의 금속판을 아주 가깝게 놓으면 그 사이의 진공 에너지가 바깥쪽과 달라지면서 판들이 서로 끌어당겨집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발견 이후 물리학자들은 양자 역학이 단지 미시세계의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을 통해 양자 시스템을 기술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접근법은 겉보기에 완전히 다른데도 수학적으로 동등했습니다. 양자 세계는 하나의 명확한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들의 중첩이었고 관측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의 결과로 수렴했습니다. 이 기묘한 세계관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양자 역학의 확률론적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해서 양자 역학의 예측을 확인했고 물리학자들은 이 이상한 새 세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양자 역학이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태양을 경외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시메라는 모든 신들의 왕이었고 그리스인들은 태양을 헬리오스라는 신이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몰고 가는 전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실제로 어떻게 빛나는지는 오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자 켈빈 경은 태양이 자체 중력에 의해 압축되면서 열을 낳는다고 계산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정도밖에 빛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수억 년은 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었고 다윈의 진화론이 작동하려면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켈빈의 계산과 지질학적 증거 사이의 모순은 당시 과학의 큰 난제였죠. 답은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핵 속에 말이죠.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원자가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었죠. 하지만 양성자들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강하게 밀쳐냅니다. 원자핵이 존재하려면 전자 기력보다 훨씬 강한 힘이 핵 속에서 양성자들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강력이라고 불렀고 이 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20년대에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별들이 빛나는 것은 핵융합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별의 중심부는 엄청난 압력과 온도로 압축되어 있어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되어 헬륨을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빛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였는데 이 온도에서 양성자들이 충돌하는 에너지는 전자기 반발력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양성자들은 서로 튕겨나가야 했고 핵융합은 일어날 수 없어야 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으로는 태양이 빛날 수 없었죠. 바로 이 순간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러시아 태생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충돌하는 원자핵을 단단한 공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모든 입자는 흐릿한 확률의 구름입니다. 두 양성자가 충돌할 때 그들은 평균적으로는 전자기 장벽에 막혀 튕겨나가지만 확률의 꼬리 부분에서는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르죠. 양자 터널링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공을 언덕 위로 던졌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서 정황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고전적으로는 공이 다시 굴러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공이 언덕을 터널링해서 반대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성자들은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도 전자기 장벽을 터널링해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양자 터널링 덕분에 태양은 1500만 도라는 비교적 온화한 온도에서도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태양 중심부는 수억 도까지 뜨거워져야 했을 것이고 태양은 훨씬 더 빨리 연료를 소진했을 겁니다. 양자역학은 말 그대로 우리 태양의 수명을 수십억 년으로 늘려주었고 그 덕분에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쳐 물리학자들은 별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핵반응의 네트워크를 밝혀냈습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고 헬륨은 탄소와 산소로, 더 무거운 별에서는 철에 이르기까지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질소, 칼슘 같은 원소들은 모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모두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원소들이 별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거대한 별들은 일생을 마칠 때 초신성이라는 극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양자역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는 대부분 중성미자라는 이상한 입자가 운반합니다. 중성미자는 질량도 거의 없고 전하도 없어서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일광년 두께의 납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죠. 하지만 붕괴하는 별의 중심부는 너무나 밀도가 높아서 엄청난 수의 중성미자조차 떨어지는 물질층과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붕괴를 역전시켜
별을 날려버리고 수십억 년 동안 별 속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 원소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결국 우리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양자역학은 별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별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태양 같은 별이 핵연료를 다 태우면 중력이 별을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 붕괴를 막을까요? 다시 한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별이 수축하면서 전자들은 점점 더 작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이것은 전자들의 속도가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양자적 운동이 압력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축퇴압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서는 전자 축퇴압이 중력 붕괴를 멈춥니다. 별은 백색 외성이 되어 영원히 식어가죠. 더 무거운 별에서는 전자 축퇴압으로도 부족하고 중성자 축퇴압이 중성자 별을 지탱합니다.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모든 별들이 블랙홀로 붕괴했을 겁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우주적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이 우주 전체의 구조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시작됩니다. 1981년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기 단극자라는 이론적 입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입자들은 존재해야 마땅했지만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스는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약 우주가 태어난 직후 극히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했다면 단극자의 밀도가 너무 희박해져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다른 문제들도 해결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우주가 왜 그렇게 균일한지 궁금해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반대편 끝도 온도와 밀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영역들이 같은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보는 전체 우주는 원래 너무나 작은 영역에서 시작되어서 균일할 수밖에 없었고 인플레이션이 이 작은 영역을 우주 크기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균일한 우주라면 은하나 별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약간의 밀도 차이가 있어야 중력이 물질을 끌어모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밀도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양자 요동에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 우주는 원자보다 훨씬 작았고 그 작은 공간에서도 양자 진공의 요동이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조금씩 달랐던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미세한 양자 요동들이 우주 크기로 확대되었습니다. 10억분의 1보다 작은 밀도 차이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면서 약간 밀도가 높은 영역들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별과 은하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거대한 구조, 수억 광년에 걸친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그물망은 모두 우주 탄생 직후의 양자 요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원시 양자 요동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의 우주에서 온 빛입니다. 이 고대의 빛에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된 양자 요동의 지문입니다. 2000년대 초 WMAP-EP 위성과 최근의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이 패턴은 인플레이션 이론의 예측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생각해보면 경이로운 일입니다.
원자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난 양자 요동이 수백억 광년에 걸친 우주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은하, 우리 은하 안에 수천억 개 별들, 태양계와 지구,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모두 우주 탄생 순간의 양자 요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자 역학은 단지 미시 세계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1973년 물리학자 에드워드 트라이온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미나 도중 갑자기 그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우주는 진공 요동일 것입니다. 방 안에 웃음이 터졌지만 트라이온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곧 이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발표했죠. 트라이온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양자 진공에서는 에너지가 요동칠 수 있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에너지가 얼마나 오래 존재할 수 있느냐는 불확정성 원리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총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물질과 복사의 에너지는 엄청나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음수입니다. 모든 것을 합치면 총 에너지가 정확히 0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이라면 불확정성 원리는 그것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진공의 양자 요동으로 생겨났고 총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양자 역학이 허용하는 가장 극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물론 이것은 즉각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양자장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진공의 요동이 일어나려면 먼저 양자장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과학의 경계로 데려갑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 양자장조차 없던 진정한 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1980년대에 스티븐 호킹과 제임스 하틀은 또 다른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아주 초기 우주에서는 시간 자체가 양자적으로 흐릿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우주가 어느 정도 팽창한 후에야 명확해졌고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모호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우주의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시간이 점차 나타난 것이라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란 없었던 셈이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검증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빅뱅 직후 몇 초의 우주는 관측할 수 없고 그 이전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패턴, 우주의 대규모 구조, 원소들의 존재비 등은 모두 초기 우주가 극한 상태였고 양자 효과가 지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 역학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주의 종말은 어떨까요?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이 가속 팽창은 암흑에너지라는 미스터리한 에너지 때문인데 흥미롭게도 이것도 양자안정 에너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수조년 후 모든 별들이 죽을 것입니다. 거대한 별들은 이미 오래전에 타버렸을 것이고 작은 적색 외성들도 결국 핵연료를 소진할 겁니다. 우주는 어둠으로 뒤덮일 것이고 차가운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만 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자 역학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은 양자 축태압으로 지탱되며 거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가 영원할까요? 일부 이론에 따르면 양성자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면 붕괴할 수 있습니다. 10에 36년 정도의 시간 척도에서 말이죠. 만약 양성자 붕괴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죽은 별들도 결국 더 단순한 입자들로 분해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블랙홀만 남게 됩니다. 블랙홀은 영원할까요? 1974년 스티븐 호킹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양자 역학 때문에 블랙홀도 증발한다는 것이었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 진공의 요동은 특별한 효과를 낳습니다. 가상 입자쌍이 생겨날 때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 입자는 실제 입자가 되고 이것은 블랙홀의 에너지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 호킹 복사는 극히 느린 과정입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려면 10의 60, 17승년이 걸립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가 10의 10승년 정도니까 상상할 수 없이 먼 미래죠. 하지만 원리적으로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은 우주의 마지막 구조물까지도 천천히 증발시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주는 희박한 복사와 기본 입자들만 남은 텅 빈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지고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양자 진공의 요동은 여전히 존재할 테니까요. 극히 드물게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리면 양자 요동으로 또 다른 우주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양자 역학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만물의 이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시공간의 휘어짐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양자 역학과는 근본적으로 양립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두 이론을 통합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끈 이론은 모든 입자가 실제로는 진동하는 끈이라고 제안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공간 자체가 불연속적인 양자 구조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론들은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에 떠 있는 막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들 중 어느 것도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이론이 발견된다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아마도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이 실제로는 양자 효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빅뱅의 특이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빅뱅 이전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우주가 이전 우주의 붕괴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끝없는 다중우주의 한 거품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양자 우주론은 우리를 철학적 질문들과도 마주하게 합니다.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양자 측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가 갈라져서 모든 가능한 결과가 각각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무한히 많은 평행 우주가 존재하고 그중 어딘가에는 다른 선택을 한 당신이 살고 있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당신도,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진 당신도,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우주도 있겠죠. 다세계 해석은 많은 물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고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양자 역학의 수학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세계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무한히 갈라지는 현실의 나무 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자 역학이 제기하는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은 관측자의 역할입니다. 양자 시스템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관측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의식이 필요할까요? 초기 우주에 관측자가 없었다면 우주는 어떻게 확정된 상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를 흐립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우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양자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 전체에 파동 함수가 있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 밖에 관측자는 없으니 무엇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킬까요? 또는 붕괴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주가 양자객체라는 생각은 또 다른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만약 우주가 양자 시스템이라면 우주도 터널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우주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준안정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공 붕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우주 전체가 양자 터널링으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빛의 속도로 퍼지는 거품이 형성되어 그 안의 모든 물질을 변화시킬 겁니다. 물리 법칙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다행히도 계산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고 일어나더라도 우주 나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자 역학은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조차 제공하는 셈이죠. 20세기 초 북해의 작은 섬에서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는 이제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양자 역학은 태양을 빛나게 하고 별에서 원소를 만들고 죽은 별을 지탱하며 은하의 구조를 만들었고 어쩌면 우주 자체를 무에서 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극히 작은 것의 물리학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것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만물의 이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궁극적 질문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원자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수백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까지, 빅뱅의 첫 순간부터 먼 미래의 블랙홀 증발까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역학이 알려주는 것은 우주가 우리의 일상적 직관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입자는 파동이기도 하고 관측되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며 빈 공간은 사실 비어있지 않고 미래는 확률로만 알 수 있으며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험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별을 만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자 요동에서 시작된 우주에서 태어나 그 양자 요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별빛은 양자 터널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흩뿌려진 것이고 그 폭발은 중성미자의 양자적 상호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패턴은 우주 탄생 직후의 양자 요동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양자 우주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만물의 이론이 발견될까요? 우리 우주 너머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가 양자 역학의 이상한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시대를 열까요? 우리는 양자 얽힘을 이용해 우주를 탐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아직 답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양자 역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헬골란트 섬의 바위에 앉아 해돋이를 바라보던 그 순간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양자 역학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레이저를 발명했으며 MRI로 인체를 들여다보고 양자 암호로 정보를 보호하며 양자 컴퓨터로 새로운 계산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은 현대 기술 문명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자 역학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우주는 결정론적인 시계 장치가 아니라 확률의 바다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고 미래는 여러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관측자와 관측 대상은 분리될 수 없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이 모든 통찰은 물리학을 넘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자 역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 파일럿 웨이브 이론, 객관적 붕괴 이론 등 여러 해석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해석들 중 하나가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이해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석이 무엇이든 양자 역학의 수학은 작동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측을 합니다. 양자 역학은 20세기 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며 앞으로도 계속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 여정이 우주 전체를 품게 된 것처럼 앞으로 양자 역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분명 경이로울 것입니다.